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진행을 맡은 예병근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제가 여러분들 이쁜 김혜영 아나운서가 있다가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나타나니까 갑자기 화면이 칙칙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들의 궁금증, 갈증들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촌철살인같이 전문가님들의 수익률을 높여드릴 수 있게끔 콕콕 꼬집어서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주얼은 살짝 좀 접어두시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분 정도 짤막하게 시황 보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 간략하게 시장 좀 보고 왔는데요. 자, 오늘 이 시장 뉴스를 보니까 가장 크게 좀 두드러지는 것이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의 강세, 그 다음에 스마트폰하고 자동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중국에게 이제 추월을 당했다. 이런 기사들이 눈에 좀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은 여전히 좀 변동성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12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욱 코스피 시장의 어떤 시장 변동률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반면 좀 강한 강세로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군들이 좀 우수하고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종목 장세가 연출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막상막하 투맨쇼 지금까지는 좀 수익률이 좀 지지부진하셨던 분들을 싹 기름 빼듯이 빼고요. 새로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현진 멘토하고 이정수 멘토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인사도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정수 멘토님은 이제 한 2번째 출연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예, 좀 간략하게, 그래도 저도 이제 오늘, 첫 MC 진행이니까요. 간략하게 자기소개하고, 네. PR까지 좀 해주시죠. 이왕. 예. 네,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추세 변곡점에 달인 전신갑주 전문가 이정수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네, 예, 좀 더 할까요? 네. 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를 단단히 전신갑주처럼 단단히 지키고 그리고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신 성인하는 그런 전문가 되도록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전신갑주의 뜻이 뭔가요? 네, 튼튼한 이제 갑옷을 의미하는 거죠. 아, 전신, 네. 전신의 갑옷을 그렇죠. 입었다. 전신의 갑옷을 예. 말하는 거죠. 예. 몸은 근데
갑옷을 입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벗으면 이게 또 틀립니다. 예. 몸짱이시란 얘기를 돌려서 하시네요. 자, 오현진 멘토님 나오시는데 간략하게 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현진입니다. 어쨌든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제 귀한 시간 내셔서 보시는 프로그램인 만큼 그만큼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는 게 뭐 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월요일 날 도움이 되는 정보들 드리고 종목에 대한 접근도 좀 신중하게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참 똑부러지게 잘 하십니다. 예. 자, 이 똑부러지는 말씀만큼 수익률도 참 똑부러지게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장 정리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현진 멘토님, 그 장이 지금 아직은 좀 건전하지 좀 못하다 이런 좀 생각들이 있는데요. 아마 오현진 멘토님의 생각이 좀 그러하신 것 같아요. 오늘 장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최근에 시장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건전하지 못한 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지루한 흐름이죠. 큰 이슈 자체가 좀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매수하는 규모를 보자면 그 강도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 상방을 열어두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 자체는 국내 시장이 그만큼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글로벌 유동성 효과들을 어느 정도 바라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으로 지금 소비 여력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유가 수혜주인 항공과 해운주가 한번 움직였다면 이후에는 이제 그 소비 여력으로 이제 국내 소비를 할 수 있는 IT나 자동차가 2차적인 저유가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20위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같은 경우에 양적 완화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유럽계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국내적인 여건은 다소 이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수는 완만한 상승세지만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 지속되고 있고요. 개별 종목 중심으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물인터넷이나 모바일 게임주가 이제 단발적으로 좀 움직이는 장이었지 대형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주도 업종이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궁극적으로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시장은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이제 3분기 실적 쇼크가 나왔듯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좀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자면 국내 시장이 PBR적인 매력은 여전히 있다. 하지만 PER적인 매력은 없다. 그래서 하단은 받쳐주지만 상단은 막힌 흐름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차트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아직까지는 196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이다라는 대응을 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국내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열어두긴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2000포인트 돌파가 된다면 국내 모멘텀이 아니라 대외적인 모멘텀에 의한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강세장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수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보자. 그러니까 박스권 내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정수 멘토님, 지금 이게 보면 시장 자체가 좀 그렇게 큰 모멘텀이 없으니까 조금 오르면 어김없이 좀 빠지는 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속성, 연속성은 없어 보이는 장이에요. 이런 장을 뭐 지금 어디까지 과연 이렇게 좀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부분에 좀 짚을 부분이 좀 있는데 자, 오현진 멘토님께서 아까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 부분을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서는 제가 눈치 보기 속 차별화 장세다. 근데 박스콜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IT 부분을 좋다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IT를 주목하라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내용을 좀 전할까 합니다. 자, 지금 시장은 위로 날아가기보다는 역시 박스권에 놓여 있는 시장이 맞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선 그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도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환하는 순환매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딱히 주도주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2% 부족한 종목들밖에는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박스권에 놓인 종목들이 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라든지, 좀 이탈돼 있는 현대차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OCI처럼 조금 최근 박스권을 이탈하는 약한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폭락작이 되느냐, 그건 더더욱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요. 예, 수급 네. 상황 예, 짚어주시죠. 예. 수급을 아까 띄워놨었는데, 자, 투자자별. 자, 투자자별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사고 있단 말입니다. 자, 매매 종합. 네. 보시면 이제 지금은 차트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예.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HTS를 찾아보면 분명 외국인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폭락은 없을 것이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네. 연속 순매수가 좀 이어진다는 얘기시죠? 일단 그 부분을 계속 봐야 될 부분이지만, 예, 예. 거기서 좀 더 얘기를 좀 이어가면,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이제 물음을 만약에 저희 회원님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전문가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런 연속적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IT 부분 쪽에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주도주로 떠오르지 않을까. 저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주도주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주도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정수 멘토님은 주도주가 나와서 시장을 좀 이끌어 가신다는 쪽으로 얘기를 잡으셨는데요. 자, 오윤진 멘토님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수 멘토님은 주도주가 나와서 시장을 이끌어서 상승장을 좀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부분이고, 네네. 지금 오윤진 멘토님의 얘기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네네. 자, 이 박스권도 대외적 변수 요인만 좋다면 지금 박스권을 뚫는 장이 연출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보면 대외적 그 여건이 크게 나빠질 건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뭐 유럽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중국의 지금 또 공작전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면, 네네. 결과적으로 이 대외적 여건들은 계속 좋아진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큰 영향 없이 여기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연말쯤에는 오히려 상승 가닥 쪽을 좀 잡아보는 건 그런 쪽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그래서 뭐 제가 드린 말씀을 거의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0포인트 상승 돌파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매수 규모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종 순환매, 지금 뭐 주도주가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올해 안에는 좀 아닐 것 같아요. 내년 1분기 정도 돼야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저평가, 낙폭과대 종목을 중심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유동성 효과, 대외적인 여건은 좋습니다. 시황 말씀드릴 때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로존에 대한 부양책이라든지 미국의 소비 시즌이라든지 국내 시장 박스권 상단 2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2000포인트 돌파하는 모습 확인한 다음에 그때 가서 강세장으로 시장이 전환됐다고 생각해도 늦지 않다. 지금부터 시장이 강세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내부적인 모멘텀은 이제 지배구조 개선 이슈나 이제 뭐 배당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배구조 이슈든 배당이든 관련 업종이나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시장을 상승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되 2000포인트를 유동성 효과로 돌파하면 그때 가서 강세장에 대한 전환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뭐 불안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제 12월 11일입니다. 이제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에 있을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까지의 영향,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력이 몇 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때가 되게 되면 이제 뭐 증권사에서 관련된 영향을 분석하는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좀 쏟아지기는 하지만 갈수록 그 연동성이 저하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을 미리 예상하고 대응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변동성이 강한 상황이 별로 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물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큰 변동성을 주기보다는 기존에 예상했던 대로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에 주목하기보다는 의외로 이제 뭐 중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국내 기준금리 인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신경 쓸 필요 없다. 종목에 좀 집중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정수 멘토님, 네.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인데, 네. 이 동시만기일에도 IT 부품의, 부품주, IT주들 영향이 없을까요? 좀 전에 얘기하다가 그 부분이 제가 제대로 지금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 부분 조금 더 길게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 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SK 하이닉스랑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정고점을 돌파한 부분이 아닙니다. 보이듯이 지금 일봉 차트를 보게 되든 주봉 차트를 보게 되든 얘네들은 분명히 많이 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IT에서는 분명히 IT 하면 삼성전자인데 왜 삼성전자를 얘기를 하지 않고 왜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며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그 부분, 바로 이 수급 부분과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삼성전자 먼저 한번 볼게요. 한번. 이왕 얘기가 꺼냈으니까.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박스권에 놓여 있습니다. 박스권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얘가 단기간에 이 거래소 종목이 단기간에 얘가 정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기가 외국인들 최근에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주봉으로 봤을 때에서 길게 보면 이제 얘는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가 정고점을 돌파해주면 IT들의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올 거며 주도주가 급부상하면서 나오지가 않을까. 그러면서 업종의 순환매도 증권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이런 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또 IT 부품주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IT 부품주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자, 두 분 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신경 쓰실 필요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 종목적으로 집중해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제 잠시 뒤에 또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오늘 이슈부터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사물 인터넷 시대에 대비할 전략조직 신설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물 인터넷 분야에 많은 공을 들여왔는데요. 올 초 사물 인터넷 글로벌 1위 업체인 시스코의 존 챔버스 회장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미국 스포츠 브랜드 언더아머의 대표 등과 사물 인터넷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M&A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북미 가전제품 유통업체 화이어트 사이드에 이어 미국의 사물 인터넷 업체인 스마트싱스를 인수하며 사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물 인터넷 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가전인 스마트홈인데요. 삼성전자는 신성장 동력을 키우는 것과는 별개로 사장단 임원 인사에 이어 조직 슬림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삼성전자의 조직 개편. 과연 이번 전략 조직 신설 소식에 사물 인터넷이 미래 먹거리 핵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사물 인터넷으로 새해를 여는 삼성전자의 운명과 그 유망주까지 전격 공개됩니다. 예, 여러분 제 입이 귀에 걸린 거 보셨죠? 자, 제가 사물 인터넷을 정말 많이 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시다시피 제가 수익을 말하다 그리고 아침 방송에서의 역전의 맹수 시간에 계속해서 사물 인터넷 시장 밀었던 거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결국은 성장성을 등에 업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결국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렸고 그 지갑을 여는 제2차 스마트폰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오인지 멘토님. 네네. 자, 이 단기적인 모멘텀일까요? 아니요. 장기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장기적인 모멘텀,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군들에서 좀 해답을 찾아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간단히는 이제 사물 인터넷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왜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 부분은 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대기업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사물 인터넷을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나온 이슈를 보면 의료기기 부분은 이제 메디슨에 합병을 시키면서 의료기기 부분에선 삼성전자가 약간 손을 떼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해서
중에서 의료기기 부분은 선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바로 이제 말씀해 주신 사물인터넷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주도로 중심적인 이제 성장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삼성전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물인터넷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물인터넷 시장의 규모를 현재 2.3조에서 2020년까지 30조 원 규모로 10배 이상 확대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수출의 규모도 약 5배 이상으로 상당히 대폭적으로 좀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밀고 있고 정부가 주도한다. 반드시 될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사물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사물인터넷 시장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세상을 이제 염두에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7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6시에 알람 시계를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밤새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막힐 것 같다. 그럴 때 알람 시계가 알아서 30분 일찍 울립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조금 일찍 일어나니까 길이 빗길이라 미끄러워도 늦지 않겠죠. 그런 시대가 바로 사물인터넷이 오는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이 내년에 올까요? 아니면 내후년에 올까요? 제가 볼 때는 몇 년 이상은 무조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시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물인터넷 시장 자체가 지금 보안 분야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좀 취약해요. 그리고 사물인터넷 전문가나 이런 부분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찾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물인터넷에 대한 모멘텀 하나만 가진 종목보다는 기존 사업에서 계속해서 실적이 나고 있지만 사물인터넷에 대한 모멘텀을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같은 사물인터넷 관련주라도 코맥스나 링넥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양호해요. 그런데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반면에 모다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사물인터넷 관련주지만 현재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슈에만 흔들리는 종목보다는 기존 실적이 탄탄한 상태에서 이슈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현재 사물인터넷 관련주는 코맥스나 링네트 같은 종목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코맥스나 링네트 같은 실적도 나오는 회사를 좀 주목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이정수 멘토님, 네. 이 단기적인 시장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물인터넷 너무 광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커요, 그죠? 시장 자체가 그렇죠.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축소시켜서 진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어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핵심적인 부분을 일단 짚어서 말씀을 좀 그러면 드려볼게요, 한번. 예. 자, 일단 정부 정책주를 반하지 말라는 증시 격언을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죠? 분명 그 부분, 예,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삼성전자가 이게 하겠다라는 이 이슈 자체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기업은 뭐라죠?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허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밥줄이 달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물인터넷 사업은 당연히 되지 않나. 그래서 긴 안목을 보든 지금 당장을 보든 지금 뉴스의 그 이슈들을 지금 나오는 부분들을 좀 보면요. 일단 사물인터넷 부분들의 업종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좀 다뤄볼까 하는데, 자, 일단 이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지금 삼성에서 조직 개편을 지금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7일 관계 업체에 따르면, 그러니까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주 중에 조직 개편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물인터넷으로 인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 새해 첫 하두로 사물인터넷을 던진다라는 뉴스로 시스코 회장과 1월 회동을 갖겠다라는 뉴스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같은 말씀을 하셨었던 거 있었는데, 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사실 최근에 안 좋은 뉴스로 좀 흔들림이 좀 있었었죠. 근데 이제 지금 뉴스를 찾아보시면 지금 그 부분을 오현진 멘토님께서 좀 놓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헬스케어 관련해서 또 사물인터넷을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 헬스케어 관련주들을 포기하겠다라는 뉴스가 아니었다라고 이게 다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읽어드리면 8일 삼성전자 의료기 사업부 삼성메디슨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삼성 의료 기입 사업 철수설에 대해 허위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고객사인 병원들에게 대상으로 발송을 했다.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업 철수가 아니라 삼성 의료기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지금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물인터넷 전반적인 종목들이 모두 다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종목들을 쭉 지금 열거하면 지금 종목을 요약해달라고 하셨는데 한 20가지 종목들을 좀 뽑아왔어요. 거기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조금 이제 생소한 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첫 번째 이제 네트워크가 있죠. 네트워크 관련주들이 있는데 네트워크 관련 말 그대로 이제 인터넷 통신 그쪽을 말하는 거고요. 자, 시스템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가 오늘 움직임이 좀 양호했고 시그네틱스 좀 움직임이 좀 양호한 편입니다. 자, 스마트홈이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스마트카라든지 무선 충전 기술. 자, 무선 충전 기술은 뭐가 있죠? RF텍이 있고 캠트로닉스가 있고 이렌텍이 있고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쪽도 상당히 지금 강세로 움직임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 ITS 이게 뭐냐면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이제 관련주들도 있고 근데 이거 너무 잡주라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자, 그리고 7번째로 지능형 전력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누리텔레콤이라든지 PS텍 이런 관련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헬스케어 관련주, 8번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오늘 이제 강세가 좀 나왔는데, 자, 9번째로 홀로그램이라는 게 또 있고요. 테마가. 그리고 10번째로 M2M. 이게 뭐냐면 기계 대 통신에서 이제 정보 통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모다 정보 통신 같은 경우가 제가 최근에서도 이게 좋게 말씀을 드렸던 사물 인터넷 관련주였는데 지금도 많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11번째로 이제 NFC 이게 뭐냐면 이제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바코드 찍는 거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쪽 관련주로 이제 유비벨럭스라든지 이제 코나이 같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째로 이제 비콘 관련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관련주예요. 근데 이건 테마주로 이제 편성이 돼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반경 50m 안에 있는 사용자들의 이제 위치를 찾아서 이제 메시지를 전송을 하는 근거리 통신 기술과 위치 추적 기술들을 접목을 시킨 차세대 무선 통신의 신기술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번째가 이제 음성 인식이 있고 14번째가 지문 인식. 그 크루시텍이 있고 수프리마 같은 종목이 있죠. 그리고 15번째 홍채 인식이 있고 16번째가 이제 동작 인식. 그리고 17번째가 이제 스마트 스쿨. 그리고 18번째가 라이파이 관련주인데 이 라이파이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쪽이에요. 조금만 더 이거 설명을 해봐도 될까요? 예, 라이파이 쪽은 좀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라이파이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 라이파이 관련주들은요, 이 LED 이 빛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가시광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시광선을 가지고 무선 통신하는 기술인데 이게 와이파이 속도의 100배, 100배 속도가 난다고 해서 이쪽 관련주들로 이제 좋게 볼 만한 종목이 한 삼진 L&D 정도. 네,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19번째, 20번째가 이제 지능형 로봇과 이제 보안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예, 진짜 사물 인터넷 이 많죠? 종목들이 참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자,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시스코 회장의 회동이 이제 3번째입니다. 벌써. 그렇다는 것은 자, 그냥 3번 만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밥 먹자고 만나는 건 아닐 것 같고. 네네. 분명히 어떤 구체적인 얘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움직여야 될, 우리가 가장 가깝게 봐야 될 것이 이제 일단은 네트워킹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킹 시스템이 먼저 필요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S넷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킹 관련 회사들이 좀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물 인터넷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제 순환적으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트워킹이 가장 빠른 시기 지금 움직임을 보였다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이 지금 많은 섹터 중에 어떤 쪽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물 인터넷과 같이 연계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으로 웨어러블과 통신주 2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웨어러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런 부분들을 들 수 있겠죠. 웨어러블이 이제 손목형으로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이제 몸이 조금 불편하신 환자분이시나 아니면은 노인분들이 이제 이 손목형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을 하셨을 때 갑자기 이제 병이 악화되거나 뭐 쓰러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자동으로 119에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의료기가 사물 인터넷이니까 웨어러블과 이제 사물 인터넷의 결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웨어러블과 사물 인터넷은 뗄 수 없이 같이 발전하는 분야다라는 관점에서 웨어러블 시장은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웬만하면 이제 삼성전자 웨어러블 관련주를 보는 게 좋겠죠. 종목군으로는 파트론이라든지 KH 바텍 같은 경우가 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있고 두 번째로는 통신주입니다. 사물 인터넷 부분에서 플랫폼 부분의 가치가 좀 부각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SK텔레콤 같은 경우 개발형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죠. 모비우스를 개방해서 이제 좀 납품을 시작하려고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에서 어떻게 보면 위치를 좀 선점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폼의 중요성, 네이버나 다음을 봐도 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부분에서 주요 플랫폼을 이제 통신주가 자리 잡게 된다면 그 힘은 또 클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통신주와 웨어러블 관련주를 요즘에 좀 사물 인터넷과 연관지어서 좀 볼 수 있는 종목군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통신주와 웨어러블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자. 다음 섹터들은 아마 그런 것들이 움직일 것이라 보여진다는 오현진 멘토님의 얘기였는데요. 자, 오늘 조사를 참 잘 해오셨어요.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오셨는데, 이 중에 좀 토픽을 꼽자면 어떤 쪽으로 좀 토픽을 봐야 되겠습니까? 토픽을 뽑자면 저는 전반적인 IT 부품줄 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유비쿼터스라고 여러분들이 한 10여 년 전에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유비쿼터스가 뭐냐면 주변에 이제 편재하다라는 뜻으로 두루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IT 부분에서 유비쿼터로 넘어가면서 이게 결국은 어디로 넘어갔느냐? 지금 얘기하는 사물 인터넷으로 넘어갔거든요. 결국 이게 무엇이냐? IT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IT 부품주를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IT 부품주가 올라온다. 네. 여기에 대해서 주도주가 된다. 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정수 멘토님 얘기는 사물 인터넷의 성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까 전에 시장 부분에 얘기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도주가 일단 튀어 오르면 결국 IT 부품주들이 움직일 텐데 지금은 사물 인터넷이 이슈가 되면서 S넷이라든지 뭐 링네트라든지 이런 애들이 움직임이 강세가 분명히 두서집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삼성에 관련된 혹은 LG에 관련된 그리고 터치 패널이라든지 PCB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기계 제품이라든지 무선 통신이라든지 뭐 근거리 통신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전반적인 산업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전체 다 강세를 주지 않을까. 예. 네. 그러니까 그 강세를 주는 요인이 이제 분명히 모멘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연관이 되어서 올라올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두 분의 생각이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물 인터넷 시장은 광범위하고 조금 축소시켜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는 시장은 확실하되 거기서 실적이 나오면서도 그리고 성장성이 뒷받침 종목군 위주로 보자는 그런 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슈가 나왔네요. 사물 인터넷으로 새해 여는 삼성, 예, 미래 먹거리 핵부상 하나. 자, 오현진 멘토님은 자, 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달라 이 얘기를 하셨고요. 예, 이정수 멘토님은 정부와 삼성, 예, 기대해보자 이 얘기를 하셨네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이 막상막하 투맨쇼의 노른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히든카드 종목 먼저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현진 멘토님은 현대차를 들고 나오셨네요. 어우, 예. 추천 포인트를 보면 예, 악재가 반영이 됐다는 얘기고요. 예,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들 요걸 좀 포인트로 좀 잡아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정수 멘토님은요 ELK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 한번 볼까요? 자, IT 말씀하셨는데 진짜 IT를 들고 오셨네요. 그죠?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 자, 역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의 히든카드가 공개가 됐는데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현진 멘토님의 현대차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현대차 개인 투자분들께 너무나 익숙하신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투자를 또 장기간 보유하셨던 분들은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고생을 좀 끝낼 구간이 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온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주식이라는 게 이렇죠. 호재가 아무리 많아도 주가가 너무 높으면 그때는 하락을 염두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제 악재가 너무 많은데 그 악재 부분이 다 반영됐다고 해도 너무 낮은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후자의 관점에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악재가 거의 마무리 국면까지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한전부지 고가 매입이라든지 엔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베가 다시 한번 또 정권을 잡게 되면 엔저가 강화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강세로 가고 있죠.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을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는 좀 상쇄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인 경쟁력이 견고합니다. 연간 지금 한 800만 대 돌파가 좀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글로벌 점유율 9%를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관점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외부적인 악재가 많았지만 자동차 업체가 자동차 잘 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판매가 문제 없다라는 부분,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투자 심리가 충분히 개선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현대차 얼마 전에 이제 4,49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죠. 현대차 시가총액의 1%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자신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한전 부지 매입에 10조 5,5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썼지만 우리는 자사주 매입까지 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한 부분, 중간 배당이라든지 연말 배당도 늘리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현금성이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안심을 좀 줄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올해나 이제 내년에 지배구조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일모직이 이제 IPO를 하면서 삼성그룹주에 대한 이슈가 약간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재계 2위인 현대차 그룹주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시점에서 현대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의 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모비스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도 현재 시점에서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가 사실은 그 한국전력 토지 매입 때문에 사실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서 조금 시장에서 좀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사실상 박스권 하단으로 보였던 18만 원짜리대를 또 쉽게 회복을 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네네. 자, 이것은 어떤 기업의 건전성으로 좀 볼 수는 있겠는데, 자, 아직까지는 일본의 환율이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요? 이 지금 엔저 정책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신문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엔저가 지금 최고치까지 다달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추세상으로 본다면 엔저는 조금 더 지속된다라고는 시장의 어떤 해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과연 도요타, 닛산 이런 쪽에 가격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아마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시원하게 좀 해소를 좀 시켜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관점인데,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엔저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엔저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면 현대차는 이미 20만 원 훨씬 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매수하면 가격적인 매력이 많이 하락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엔저가 추가적으로 진행은 하겠지만 엔저가 굉장히 크게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아베가 재신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아베 재신임 이후의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지금 환율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엔화가 추가적인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떨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반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강세로 가고 있어요. 일본과의 경쟁에서는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수출 채산성 자체는 견조하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엔저에 대한 부분을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는 만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 우려는 됩니다만 현재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저 하락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차를 좀 강하게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정수 멘토님의 또 히든 종목 좀 ELK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ELK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터치 패널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제 이런 관련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이슈 토크도 분명히 IT 부분이었고,
IT가 주도적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IT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IT를 뽑아왔는데 이 ELK 같은 종목은 지금 얘는 그렇게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군은 아닙니다. 사실 KH바텍 같은 종목을 보면 사실 얘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 얘가 오히려 주도주격이에요. KH바텍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대신에 이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살 수가 없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만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러나 ELK 같은 종목은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 이러한 종목군들로 올라갈 수 있는 IT 부분을 제가 뽑아왔거든요. 그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 보면 자 일단 IT 이런 KH바텍처럼 강한 종목군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파트론 중심 강세를 주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IT 부품들이 굉장히 강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세를 주고 있는 부분을 몇 종목을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스마트폰 관련주에 보면 오늘 플렉스컴이 상한가로 들어갔죠. 그리고 인터플렉스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파트론도 10%대 강세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INC, RF세미, 이노칩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휴대폰 부품주들도 똑같이 INC, 제용솔루텍, 서원인텍, RF세미, 이노칩, 옵트론텍, 플렉스컴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주들이 강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ELK 같은 종목들도 당연히 얘도 올라가지 않을까. 자,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하나 또 이유가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3개월치 누적을 보면요. 얘는 지금 사들어와 있습니다. 길게 보면 밑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 최근 저점 대비는 얘는 30%, 40% 올라가 있는 종목이에요. 거기다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ELK 같은 종목은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잠시 좀 살펴보면 최근 이슈를 보면 2014년 5월 12일 날 1분기 영업이 순이익으로 돌아섰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2014년 11일 얼마 전이죠. 이때에서는 2014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흑자로 전년 대비 동기 34.9%의 수익률로 지금 유아 같은 종목은 지금 적자 기업이 아니라 수익률을 내고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매출이익을 봐서도 마찬가지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 예, 그 정도. 네. 자, ELK 보면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많이 네. 떨어졌는데, 자 이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것은 같아요. 일단 재무제표상 보면 지금 흑자 전환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점은 보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오기는 좀 매물벽, 그러니까 소화해야 될 매물대가 좀 크지 않을까요? 자, 매물벽은 뭐가 나오면은 뚫죠? 바로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조만간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위에 고점을 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를 더 해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성장성인데, 네. 결과적으로 이 ELK가 모멘텀을 가지고 이 거래량을 틔우면서 이 매물벽을 소화를 시키려면 네. 그 어떤 확실한 성장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성이요? 이정수 멘토님이 네. 딱 한마디로 일축해서 요약해서 성장성을 얘기해 주시죠. 제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봤던 종목들이 안 간 종목들이 정말로 없었습니다. 물론 성장성이라든지 기업 내용 부분 정말로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종목들이 전반적인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요. ELK는 안 갈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거는 지나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을 보면 ELK가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BH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BH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매수 가격 주고 올라갔죠. 그와 마찬가지 ELK도 분명히 조만간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장성을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깨알 같은 자기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대차 매수가하고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가 18만 5천 원으로 드렸는데 오늘 종가가 18만 5,500원이죠. 그래서 뭐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수준에서 매물대를 지금 벗겨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가격대에서 약간 낮은 이제 18만 원 부분대가 매물대였는데 그 부분을 돌려내고 있다. 그 패턴상으로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역헤드앤 숄더 패턴도 어느 정도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 나타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줄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붙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볼 때 긍정적이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1만 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6만 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렸는데 참고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한 가지 추가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단기적으로 보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가지고 나올 종목이 대부분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보기 때문에 현대차가 뭐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그렇진 않겠죠. 조금 여유 있는 관점으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목표가는 언제든지 또 수정이 가능하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정수 멘토님, 가격 전략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전략 자체는 이제 중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예, 손절 가격은 4,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종가 가격이죠. 예, 그 정도 부분에서 눌리면 당연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4,300원 부분에서도 매수가 가능하겠다. 예, 목표 가격은 5,50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정수 멘토님한테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IT가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그리고 오늘 이슈도 또 IT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를 들고 나오셨어요. 네. 자, 현대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정수 멘토님은 현대차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IT 쪽이 주도주가 돼야 되는데 전차가 되기에는 조금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이 좋지는 못합니다. 두 섹터가 같이 가기에는 대장이 두 개 되기에는 조금 두 대장이 있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견해죠. 네. 그러니까 자, 그럼 현대차 좀 성장성에 대한 부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으실 텐데 그걸 한번 짚어주시죠.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의견에 나쁘게 낼 것은 사실은 지금은 없어요. 예. 단 이제 안 좋은 점을 뽑고자 하자면 지금 IT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IT가 아까 예병군 예,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IT가 가게 됐을 때에서 저는 화학주라든지 이제 증권주가 움직일 것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서는 이제 조선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환할 거를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위치에서 지금 그렇게 강하지도 않을 것 같은 현대차를 물론 거기에 대한 악 의견은 없겠지만 현대차를 가져왔다라는 건 IT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네. 네. 그런 자, 이거 싸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IT를 들고 오셨는데 강하지도 않을 것 같은 왜 현대차를 들고 왔느냐 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 답변을 또 공격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네. 아니 저도 뭐 공격할 부분은 없는 게 IT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IT도 좋고 자동차도 좋다라고 전반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앞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나올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튀어나올 시장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IT도 잘 갈 것 같고 저도 자동차도 잘 갈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현 수준에서 좀 저평가적인 매력을 찾자면 자동차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ELK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최근에 뭐 휴대폰 부품주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중저가 스마트폰 부분에 대해서 공급 계속해서 늘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다. 앞서 뭐 외국인 수급도 말씀해 주셨는데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상단의 매물대 4,500원 부근의 ELK 매물대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 현재가보다는 4,500원을 돌파하는 가격대에서 접근하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한 접근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돌파 시점을 노려봐야 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극명하게 현대차를 가져오셨고 또 IT 쪽에 ELK를 들고 오셨는데요. 두 종목 다 저평가 상태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평가라는 것이 반드시 마냥 좋은 호재거리는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두 멘토님들께서 또 제시해 주신 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멘토님들이 앞으로 좋은 활약을 펼쳐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 대형 종목군 위주에서 중장기 성장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 한 분은 또 중소형주에서 중장기 성장성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 월요일 싸움 잘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좀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좀 더욱더 알차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